주식과 부동산 중에 무엇이 먼저 반등한다?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최대치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언제쯤 무엇부터 반등하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오프라인 클래스가 오픈이 됐는데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유료 클래스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설문지를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의 신간책인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책을 5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것부터 또 언제부터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은요. 자산 가격이 어떤 원리로 떨어지고 또 어떤 원리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4에서 6.0 갔다가 6.3. 그러니까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다라는 정도죠. 미국 같은 경우는 9.1%에서 8.5%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절대값은 아직 높은 수준인데 시장은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에도 8.5였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뭐 세상 끝날 것처럼 정말 위기다 아주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는 안도하면서 주가가 반짝. 이런 걸 보면은 참 자산 가격이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대는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 시장은 말이죠. 결과값도 중요하지만 이 기대값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반찬, 좀 소박하죠? 배가 너무너무 고파. 막 한 2끼 굶었어. 그러면 정말 쓰러질 것 같죠? 그럴 때 이렇게 소박한 반찬이라 하더라도 밥이 아주 꿀맛 아니겠습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자, 그런데 배가 부를 때는 어떻죠?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놔도 맛이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음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결국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가 결과값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도 그리고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산이 먼저 반등할지 한번 주식부터 볼까요? 자, 최근에 자산이 언제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33.7% 폭락. 자, 그리고 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어서 12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때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막 기업들이 막 실적이 좋아지고 결과값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화면을 여러분 캡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은 말이죠. R-G분의 CF다라고 돼 있고 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 위에 분자값인 CF가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그 자산에서 나오는 돈. 그거 나누기 요구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분모값은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대. 그리고 분자값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보면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뭐 나누기 뭐다? 결과값 나누기 기대값이다. 기대값분의 결과값이 자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미래. 이게 미래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현재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다. 요즘 그 드라마 있죠? 현재하고 미래하고. 그래서 현재의 기대값 분의
미래의 결과값이 결국 자산 가격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져서 분자값이 커지든지 아니면 분자값이 커지지 않더라도 그 분자값의 미래의 분자값,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값을 낮추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죠. 자, 지금부터 잘 주목하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우선 코로나 이전의 주식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CF라는 것은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소위 말하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적. 자, CF. 예를 들면 한 주가 1년에 5달러를 버는 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에 얼마를 번다고요? 5달러를 벌어요. 5달러?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4달러인가? 네, 5달러. 자, 그런데 이 주가가 현재 얼마냐? 시장에서 60달러입니다. 60달러. 자, 그러면 5달러를 버는 주식인데 60달러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분모값이 얼마라는 거죠?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5달러 나누기 60달러 하면은 분모값은 8.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 주식에 대해서 8.3% 정도를 현재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요구 수익률, 현재의 요구 수익률이 8.3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8.3 정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6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죠? 모든 기업들이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미래에 가능한 결과값이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5달러였던 미래 기대값, 그러니까 결과값이 얼마로 떨어졌느냐? 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5달러씩 한 주가 벌던 주식이 이제는 3달러밖에 못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산수를 잘 보십시오. 이 수식을 지금 제가 막 보여드리는 거. 자, 그러면 8.3%의 시장 요구 수익률에 실적이 3달러면 주가는 변해야 되죠. 0.08 나누기 3달러 하면은 주가는 변합니다. 떨어지죠. 36달러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요구 수익률이었는데 실적인 분자값이 떨어지니까 36달러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주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식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8.3%를 요구했던 투자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실적이 떨어지니까 기대치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8.3%까지 필요 없다. 야, 요즘 3달러만 버는 것도 어디냐. 그래서 기대값을 5%로 낮췄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가는 60달러로 복귀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결과값은 어떻게 됐어요? 분자값은 떨어졌죠? 실적이 떨어졌죠? 그럼 실적 떨어지면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다시 회복되느냐? 실적이 떨어져도요, 시장의 기대가 작아지면 주가는 그대로 유지되든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시장에서 우리가 자산 가격을 바라볼 때는 그 기업이 그 주식이 1년에 얼마 버느냐, 그 아파트가 월세가 얼마 나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값이 어떠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시장의 기대값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값이 어때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값이 올라가니까 분모값이 커지겠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지금 다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자, 얼마 전에 그 매파 중에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이 아주 또 강성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은 연말까지 3.5%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현재 얼마죠? 지금 현재 2.25에서 2.5, 상단이 2.5죠. 무려 연말까지 이제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3.5%니까 1%는 무조건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금 주가가 반짝한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살짝 올라가다가 살짝 꺾여가지고 지금 반짝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연말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기대 수익률,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금리와 더불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재미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펙과 IEA라고 하는 두
원유의 그 예측을 하는 그 기관에서 예측을 완전히 달리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펙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고 IEA는 경기 침체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예측을 했을까요? 석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왜 저희가 원유 값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원유 값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값 올라가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펙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까지 금리 침체가 가속화돼서 유가가 안정된다면 몰라도 IEA가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조금 더 팍팍해지겠죠.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자, 주식은요, 당분간 큰 상승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설사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 실적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주식이 먼저 반등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뭘 말씀드린다고 했죠? 주식과 부동산 중에 뭐가 먼저 반등할 거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주식이 먼저 반등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주식은 다른 것보다 먼저 반등하고 먼저 하락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최대치로 보더라도 연말까지 2,700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한번 과거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최근에 금리를 올릴 때마다 리세션, 그 경기 침체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예. 올리고 나면 항상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금리 인상은 그 전에 4번의 금리 인상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살짝 좋은 뉴스들,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 뭐 꺾였다, 이제 조금 숨통 트일 것 같다, 이런 뉴스들도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변수가 되는데 큰 흐름은 어쨌든 경기 침체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 중에 무엇이 먼저 반등한다? 주식이 먼저 반등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아니다. 2022년도에는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반등은 있기가 어렵고 2,600~700선을 뚫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훨씬 더 늦게 올라가고 늦게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 후행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뉴스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0.08% 매매가가 하락했다, 뭐 노원구는 0.2% 하락했다, 이런 뉴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 국토교통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까시고 이런 식으로 관심 단지를 깔아 놓으시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갖는 단지가 지금 실거래가가 어때요? 올라가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반등 내지는 회복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주택의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소득인 사람이 중간 주택을 살 때 자기 소득의 25%를 주택 원리금,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으로 쏟아부어야만 살 수 있다가 100이에요. 25%, 자기 소득의 25%를 원리금으로 다 쏟아부어야 그 집을 살 수 있다가 1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3.7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서울의 중간 소득자가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자기 소득의 52% 정도를 다 쏟아부어야 원리금 균등으로 쏟아부어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요가 붙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붙죠.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내려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집값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지든지. 자,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금리는 당분간 떨어지지 않겠죠. 집값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94였거든요, 서울이. 그리고 2019년 말이 164였어요, 164.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서울의 아파트의 매수세가 다시 붙으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선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150선까지 떨어지려면 금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20% 떨어지든지 해야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예측하냐면 작년에 9억 미만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 도봉, 강서구거든요. 이 지역이 작년에 오른 2021년도에 오른 정도만큼은 반납을 해야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70선?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예측하건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세가 붙으려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150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의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원리금으로 낼 때 집을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만 부동산 경기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2023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식이 먼저 반등하고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은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당분간 금리 인상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반등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금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는 말이죠.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실질금리는 2021년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명목금리, 작년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았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무언가 사놓으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심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2022년도 올해는 어때요? 명목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어때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죠. 자산시장에는 좀 꺾였는데 농수산물이나 소비재나 재화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도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니까 현재는 약간 상승하는 어떤 분위기다. 자,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명목금리도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금리가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산시장은 내년에도 계속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할까? 무엇이 먼저 반등할까라고 하는 것에는 결과값, 그러니까 그 주식이 보여주는 결과값, 무슨 결과값이라 그랬죠? 미래 결과값.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가 보여주는 미래 결과값, 뭐죠? 전월세 가격. 두 가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분모값인 시장의 기대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좋은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